자,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지금 선생님이 찍는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온라인 계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을 테고, 아마 지금 찍는 영상을 보는 건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뭐 온라인 수업 조금 익숙해졌을 것이고, 이제 선생님도 한 4일째 이제 이렇게 혼자 생쇼를 해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아직 좀 어색해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지금 촬영하는 올해 선생님이 2학년 8반이어가지고 2학년 8반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 이렇게 인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이제 교탁에다가 놔두고 이제 뭔가 어색하거나 그럴 때,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이게 사람이 아닌 저 물건 렌즈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게 뭐 쉽진 않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제 얼굴이 보이겠지만 뭐 렌즈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뭐 학생의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이 인형을 좀 활용해 보려고 아무튼 이게 고양이인가? 고양이 맞네요. 얘를 앞에다 놔두고 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왜 자꾸 이제 오른쪽 아래쪽을 볼까? 고양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이제 내용을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아마 학생들이 뭐 잘 못 봤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봤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좀 점검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마다 이제 출석 체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뭐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과제를 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내 성격을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 사실 뭐 귀찮은 거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인데 온라인 강의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래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세계지리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기 조금 어렵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듣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주에 일요일 저녁 11시까지는 강의를 모두 들어주세요. 그래서 11시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강의니까 뭐 녹화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그대로 링크를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속 조절이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50분 안쪽으로 뭐 시간을 맞출 테지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50분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배속 조절을 뭐 1.25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해도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속 조절해서 조금 빨리 들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2학년 때 이제 한국지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단순 암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3학년 시험 문제도 2학년 이제 한국지리 시험 문제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수능 특강으로 하고 있는데,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일부 변형해서 낼 거고요. 일부 변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만 이렇게 가지고 내면 변별이 잘 안 되니까 해당 범위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 있죠.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거기에 있는 문제도 뭐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살짝 변형해서 등급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만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1학년 때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다 해봤잖아요. 뭐 문제 내는 스타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안내였고요.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지도들,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던 여러 세계 지도들을 좀 살펴볼 거고, 얘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점들을 물어보는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주로 서양 쪽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특강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세계 지도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지도가 하나 나오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지도는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기원전 6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2500년 정도 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현존하는 세계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이 지도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되게 부정확할까요? 당연히 되게 부정확해요. 그리고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세계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 지도를 보고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2500년 전 사람이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냥 주변 정도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타낸 것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종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진흙판,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새겼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 세계 지도를 제작한 곳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고대 국가인데, 자, 오늘날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거든요. 문명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지도도 먼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세계 범위는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과 그 주변밖에 안 돼요. 자, 이 지도에 과연 우리 조선 한반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만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도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약간 글자 같기도 하고 무늬 같기도 한데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썼던 서령 문자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읽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도의 이제 가운데를 봤더니 자, 이렇게 원이 보이는데, 물론 원이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원은 지구를 원반으로 인식한 거예요.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은 바다인데 바다의 땅이, 육지가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이제 원반이라 그랬죠. 자, 지구를 입체, 구체로 인식했다, 아니면 지구를 평면으로 인식했다. 그렇죠? 자, 얘가 원이다 보니까 구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자, 구하고 원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은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평면. 구체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지도는 과학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도에서 여기가 바빌론이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다른 도시 국가들도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기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이 있는데 그래서 가상의 세계, 가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세상의 끝이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저기 어딘가에는 다른 세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걸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점토판에 그렸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계 지도가 사람 이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보통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라고 말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자, 이 세계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시험에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 지리 문제는 대부분 어떤 지도, 그림 직접 제시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 둘레를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천동설이죠.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로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 얘는 지동설이죠.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자,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으로서는 당시의 온갖 이런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하늘이 도는 것 같아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작돼 있어요. 자, 키워드 나왔죠? 과학적으로 제작됐다. 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투영법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표현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지도에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사람은 15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사람이네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지만 당시에도 과학기술이 나름 발달해 있었어요. 이 사람보다 훨씬 먼저 한 300년 전에 이미 지구 둘레 길이까지 측정하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굉장히 잘 만든 세계 지도는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쓰이지 않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 글로 남겨져 있는 어떤 기록을 보고서 지도를 복원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언제 제작된 거냐? 150년경이냐 아니면 15세기경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걔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때라고 해서 물어볼까? 이때라고 해서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원본인지 필사본인지 그런 안 물어보고 어쨌든 이미 이 지도는 약 2000년경에 과학기술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당시 과학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나머지 것들은 방금 말했죠. 경선과 이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영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약 2000년 전이다 보니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공간 범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지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지도를 보고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 제목에서처럼 서양에서 제작한 거예요. 서양은 보통 유럽과 그 주변을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전에 제작한 거라고 하지만 유럽과 그 주변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그 세계 지도하고 이 지도하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밝은 부분이 육지고 어두운 부분이 바다인데 여기가 아프리카의 북쪽이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다음에 그 위로 또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땅덩어리 모양을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섬도 있고 윤곽을 봤더니 어딘지 알아보겠죠. 유럽이에요, 유럽.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시아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을 건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홍해가 되겠죠.
홍해가 될 거고 이쪽은 인도양이 돼요. 인도양.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여기 정도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당시에 이게 인식하고 있는 공간 범위가 상당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좁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도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북쪽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있죠. 자, 지금도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사하라 사막은 이렇게 사막에서 서가지고 바라봤더니 끝도 없이 모래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자갈들이 펼쳐져 있겠죠.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건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아프리카 남쪽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 남쪽에는 이렇게 대륙의 끝이 있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쪽 사하라 사막 너머는 알 수는 없지만 사막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되게 무서운 두려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뭐 상상이죠. 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프리카고 이쪽이 아프리카 남쪽인데 상상의 세계를 그린 거다. 뭐 지도를 한번 꼼꼼하게 볼 사람은 이제 이것도 아마 눈에 보일 텐데, 자, 우리가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부분 건조기후 사막인데 정말 중요한 물줄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천할 때 설명했었죠. 나일강.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인데 물이 흘러오네. 그럼 사막 너머는, 그러니까 나일강이 저쪽 시작되는 부분은 사막은 아닐 거야. 그리고 물이 흘러오니까 분명히 저 너머 어딘가에는 물이 많이 있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얘가 나일강이고요. 그 끝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호수도 보이네요. 물론 여기는 이제 상상의 세계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도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땅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막혀 있네. 그래요. 당시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시아의 끝을 몰랐던 거예요. 끝을. 그래서 이 지도에서 가장 동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너머에 있는 태평양은 몰랐던 거예요. 저 당연히 이 지도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표현이 되어 있을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반도는 태평양 옆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지도에 신대륙은 있다 없다.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있다 없다. 예, 없죠. 없죠.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참고하면 좋은 부분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 지도는 도법, 투영법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좀 봤더니 우리가 알던 흔히 아는 지도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지도는 직사각형 모양인데 얘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을. 북쪽은 조금 이렇게 좁고 적도 근처는 넓고 그 까닭은 뭐냐면요.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투영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영법을 써요. 그런데 이제 유럽 또는 여기 북부 아프리카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곳이 구체인 지구에서 가장 이렇게 둘레가 긴 부분이 아니라 중위도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지역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은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앞에서 얼핏 설명했던 지구 가상의 지구 위에 원통이 아니라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꽃가를 씌워가지고 지도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펼쳐놓으면 이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는
중위도 지역은 정확하게 표현되는 데에 비해서 고위도와 저위도는 뭔가 왜곡이 생기겠죠. 포인트는 투영법을 쓰긴 썼으나 원통 도법이 아니라 원뿔 도법을 이용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두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서양 쪽을 보면 방금 살펴봤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를 보면 뭐 투영법도 이용했고 나름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유럽의 역사에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한 게 아니라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학은 오히려 쇠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세는 종교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거잖아요. 자, 이때 지배했던 종교는 크리스트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제작된 뒤에 중세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세계 지도는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당시 그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세계 지도, 역시 얘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지도를 보통 TO 지도라고 불러요. 알파벳 T, 알파벳 O, 이게 지도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도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공통된 특성을 봤더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지도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덩이의 모양은 세상은 원형이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다 빼고 이 육지 안쪽을 봤더니 대체로 물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있더라. 자, 그래서 TO 지도라고 불러요. TO 지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TO 지도가 꼭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TO 지도예요. O가 있고 T가 있죠. 그 다음에 훨씬 복잡하게 생긴 그 TO 지도도 등장을 하는데,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요. 지도 안에 TO가 어렴풋이라도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또는 배우게 될 다른 이제 유명한 지도들이 아니고 TO가 있으면 그냥 TO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TO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종교의 세계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구를 이제 구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지구가 구고 뭐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구가 평면이면 원반이면 중심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지도에서 중심은 여기예요. 가운데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지도의 가운데에 표시를 한 거예요. 자, 크리스트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 제이라고 써 있는데 묵음이어가지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첫 번째 특징.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얘가 중세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쯤 전이겠죠. 1000년도 넘었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계가 다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있다 없다?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서로 땅으로 연결되어 있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여기 글씨를 봤더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게 세 개의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중요한 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통 지중해, 이쪽은 흑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바다는 아니지만 나일강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표시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또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도, 그 다음에 옛날에 제작했던 보통 지도들은 대부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의 방위가 북쪽이죠. 북쪽이죠.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옛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오히려 낮보다는 밤에 길을 찾는 어떤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태양은 늘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늘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보고서 어떤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북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지도로 그린다. 그럼 당연히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되겠죠. 북쪽이 되겠죠. 자, 하지만 중세 시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은 뭐 이렇게 북극성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또는 유럽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을 바라봐요.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저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도를 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냐면요, 동쪽에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구글 어스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한 세계 지도는 당연히 지도의 위쪽의 방위가 동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제작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날 세계 지도를 이렇게 90도 돌려놓은 건데, 자, 여기가 이탈리아죠. 자,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목을 돌려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이탈리아가 있고 영국이 있고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잘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낸 게 TO 지도인 거죠. TO 지도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도를 이제 볼 때 90도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종이를 돌려서 바라봐 보면 여기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 그리스, 자, 여기 브리튼이라고 있는데 영국이죠. 자, 오늘날만큼 정교한 건 아니지만 유럽 닮았죠. 초등학생들이 그린 뭐 유럽 지도죠. 그다음에 이쪽은 아프리카고 이제 이쪽은 아시아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뭐 다 외우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글씨를 지우고 A라고 한 다음에 A 대륙은 아시아다. 맞다 틀리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지도 자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지도를 봐야 되고 그 세계 지도를 익힌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90도로 돌려가지고 그린 게, 제작한 게 TO 지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다는 지중해가 될 거고요. 그렇죠? 지중해가 될 거고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지도에서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또는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대로 지도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뭔가를 그려 넣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죠. 낙원, 유토피아. 그래서 사실 상상의 세계긴 한데 미안해요.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보통은 정말 낙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까지는 실제로 왔다 갔다 알고 있는 세상이고 거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더 너머로 가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에덴 동산을 표현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교적 이상향이라고 표현해요. 종교적 이상향. 그쵸?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여기가 TO 지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TO 지도에 대한 설명. 자, 다음으로 중세 유럽하고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아랍 세계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가 있어요. 아랍에서. 그래서 이 세계 지도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한 이 TO 지도들보다 훨씬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 얘는 그리스도교, 얘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어떤 공통점은 있지만 지도를 좀 천천히 뜯어보면 얘가 훨씬 더 과학적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됐고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비교하기도 좋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천하도 있죠. 그것도 가끔 비교해요. 얘하고 천하도는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공통점으로 좀 묶어두세요. 자, 이 지도는 보통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라고 불러요. 자, 알 이드리시는 뭐 이름에서부터 이슬람교 신자라는 게 드러나죠. 알 들어가면 뭐 성스럽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2세기에 모로코 사람인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슬람 세계의 사람이다. 되게 대단한 지리학자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히 여기 돼 있는 거 보고 체크를 좀 하자면 12세기경에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프톨레마이오스도 사실 여기 그때는 이슬람교가 없었지만 북부 아프리카 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제작을 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지도를 보면 뭐 글씨 같은 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 하나가 세계 지도 전체가 아니고요. 지도책이에요. 사실은 지도책. 얘는 어떤 지도책의 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려 한 70장쯤 되는 되게 자세한 지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표지에는 어떤 글씨 같은 게 거의 써 있지 않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대략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글씨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슬람 세계. 자,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는 어디일까?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이슬람교는 메카죠. 자, 앞에서 각 주요 국가들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 메카는 어디에 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디에 있다? 아라비아 지방. 좀 구체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자, 그래서 이 지도에서 가운데 부분, 뭐 정확하게 이제 조금 표현하자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지방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메카가 있어요. 이슬람 세계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지도에서 또 이제 물어보는 게 얘도 TO 지도랑 비슷하게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종교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지도를 제작한 게 아니라 이슬람교의 어떤 중요한 특성 때문에 지도를 제작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나중에 종교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메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메카를 보고서 역시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당시 이 지도를 제작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메카보다 북쪽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메카보다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메카를 보고서 지도를 제작했더니 당연히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종이를 180도 돌려가지고 봐야 돼요. 종이를 180도 돌려가지고.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돌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 지도를 이렇게 180도 돌려보자. 180도 돌려보자. 자,
이렇게 돌렸더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센스가 있는 학생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첫 번째, 얘가 이슬람 세계에서 제작했지만 당연히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뭐 유럽은 당시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대는 나름 자세히 오늘날 지도랑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됐다. 유럽인 거 알겠어요? 유럽인 거?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북부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자, 여기 여기 카스피의 흑해도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비교적 정확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 자,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니까 이쪽이 아프리카니까 여기가 홍해가 될 거고요. 지중해, 홍해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이 인도양이 돼요. 인도양.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인도양 끝에가 막혀 있었죠. 그때는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열려 있죠. 태평양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인도양 끝에 또 큰 바다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아시아의 끝에도 이제 바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표현은 잘 안 돼 있지만 아까 말했죠. 이건 표지라고.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자세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의 끝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아시아의 끝에, 동쪽 끝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자, 이 지도에는 우리 한반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나타나 있는 최초의 세계 지도가 바로 이 알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자, 그다음에 이 당시에도 이제 북부 아프리카 쪽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아래쪽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죠. 역시 사하라 사막 남쪽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걸 이제 많이 물어보냐면요. 지도의 중심이 어디냐? 메카죠. 메카고요. 당연히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A 바다가 어떤 바다냐 물어볼 수 있어요. 지중해죠. 그 다음에 여기 B 바다는 어디일까? 역시 얘는 이제 인도양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오늘날 세계 지도랑 비교하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TO 지도랑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은 북부 아프리카 사람인데 사하라 사막 북부 아프리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물줄기는 나일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상상을 한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다란 강 나일강이 있는데 그 끝에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보다 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에는 커다란 산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것도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람이라 그래서 뭐 과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뭐 그냥 뭐 대충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또 정리를 이렇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자,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물어보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뭐 세계 지도라기보다는 얘는 항해도예요. 항해도인데 그래서 특징 정도만 역시 정말 딱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는 지도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뭐 13세기경부터 유럽 사람들이 이제 배로 이렇게 무역도 좀 하고 항해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뭐 어떤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기보다는 나침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방향 어느 각도로 쭉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올 거다, 어느 항구가 나올 거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여기 유럽 보이시죠? 유럽과 지중해 주변과 그다음에 대서양도 일부 지역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항해에 적합한 항해도를 만든 거예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익숙한 동네니까 늘 왔다 갔다 하던 동네니까 경험이 쌓여서 항해도를 만들었을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지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범위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이제 직선들 수많은 직선들이 있거든요. 자, 얘네들은 위선과 경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OX, X. 얘는 그냥 어떤 지점에서 직선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로 직선을 그어 놓은 것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얘가 과학적으로 제작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투영법을 이용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제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런 지도를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불러요. 포르톨라노 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딱 지도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좀 힘들죠? 자,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계 지도는 물론 과학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경험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종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지도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할 지도는 이제 우리가 쓰는 현재 세계 지도하고 거의 같아요. 제작 방법도 거의 같고 그다음 표현하고 있는 범위도 거의 같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역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들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는 게 있어요. 자, 콜럼버스가 1492년에 유럽의 서쪽에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물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게 신대륙이라는 걸 모르긴 했지만 그 뒤로 이렇게 계속 건너갔던 사람들이 모험했던 사람들이 얘는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야 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지중해 중심에서 이렇게 뭔가 무역을 하다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해요. 대서양을 건너가요. 그래서 이 항해 커다란 항해 시대다. 그런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때 중요한 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 1492년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연도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제작한 세계 지도에는 드디어 아메리카가 표현되기 시작해요. 신대륙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신대륙이 그 이전에 제작했던 티오 지도, 알리드리치 세계 지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 그것들은 전부 다 구대륙만 있었지만 드디어 신대륙이 표현된다. 자, 그다음에 인쇄술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이제 대항해 시대잖아요. 대항해 시대. 아무것도 없는 큰 바다인 대서양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오직 나침판에만 의존해야 됐어요. 자, 북극성을 보고서 북쪽이란 건 알았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나침판을 이용해 가지고 북쪽을 맞추고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어느 항구가 나올 거야, 어느 지점이 나올 거야, 그걸 믿고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의 당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나침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항해도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 투영법을 최초로 만들어서 지도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원통 도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메르카토르고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항해 시대 사람이고 이때 최대의 고민은 대서양을 건너갈 때 나침판을 이용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나온 지도가 바로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예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도에선 잘은 안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나침판을 이용해서 항해를 한다. 정확하게 항해를 한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지도상에서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자, 정확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직선을 말하는 거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렇죠?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어떤 한 지점에서 직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동서남북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나침판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경선과 유선이 직선이면서도 수직으로 교차해요. 수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나침판을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고 어떤 한 직선과 이렇게 이제 위선과 위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 각도가 일정하게 그려진다. 그래야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다. 그래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원통 도법으로 지도를 제작하면 바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자, 지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경선과 이선이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뭐 오차가 적게 나겠지만 대서양을 만약에 건너간다. 그럼 오차가 점점 커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세계 지도는 공통점이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자,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서 메르카토르 지도, 도법을 이용한 세계 지도 좀 큰 거 원본을 이렇게 보면은요,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얘는 주로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고 중간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방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제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는 거, 그걸 더 더해가지고 항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방향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 지도 모양을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얘는 유럽에서 당연히 제작했기 때문에 유럽과 그 주변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렇게 해서 유럽,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있고요. 여기 영국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가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인도도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국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가 아마 일본 같은데 일본까지도 있고요. 여기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마다가스카르도 있고 여기는 비교적 정확한데 자, 이제 대서양 너머에 있는 아메리카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의 모습하고 크게 보면 비슷하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운데에 우리가 파나마 지역. 하지만 모양이 좀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아, 맞다. 하나 더. 자, 이렇게 메르카토르가 고안한 원통 도법은 경선과 위선이 직선이면서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랬죠. 단점도, 자, 나중에 적도를 정확하게 이제 그리는 방법,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적도 근처는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지는 데 비해서, 표현되는 데 비해서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면적이, 그렇죠, 뻥 튀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항해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양에서 만든 중요한 세계 지도였어요. 자, 조만간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복습 한 번 정도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